남자친구를 집에 들여 부모를 살해하게 한 딸에게 고작 40년형이 선고되었다. 그해 헬로윈 밤,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였던 억만장자 가족에게 끔찍한 비극이 닥쳤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 웅덩이에 누워있는 두 구의 시신을 발견했는데 너무 심하게 훼손되어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범인은 다름 아닌 그 가족의 아름다운 딸로, 그녀는 자신의 남자친구와 함께 가족을 학살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그렇게 냉혈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범죄의 진짜 배우는 누구였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고 최신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이야기는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 고급 주택가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부유한 부부인 만프레드와 마리시아가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1970년대에 결혼했으며 행복하고 부유한 가족의 완벽한 예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후 그들에게는 첫째 딸 수잔 1983년생과 막내 아들 안드레아스라는 두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이 네 식구는 약 15억 원 상당의 집에 살고 있었으며 이 집은 11개의 침실과 도서관, 수영장, 사무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로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부부의 총 자산은 약 430억 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중 약 110억 원은 이미 수잔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그녀가 성인이 되면 자동으로 그녀의 소유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잔은 이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을 나이를 기다릴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10월 30일 새벽 4시, 모든 가족이 잠든 사이 비극이 이 완벽한 가족에게 닥쳤습니다. 단 한 건의 범죄도 보고된 적 없던 안전한 고급 주택가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갑자기 침묵을 깨고 모두를 깨웠습니다. 이웃들은 비명이 수잔의 집에서 나온 것을 깨닫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급히 달려가 만프레드와 마리시아가 끔찍한 방식으로 살해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웃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신속히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두 사람의 시신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그들이 잔인하게 구타당해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습니다. 게다가 집안 곳곳에 흩어진 서류는 범죄자가 가족의 재산을 노리고 침입한 도둑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단순한 강도 사건으로 여겨졌던 이 사건에서 경찰은 수상한 세부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침입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철저히 요새화된 집에 침입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경비와 경보 시스템을 어떻게 피해 만프레드와 마리시아를 이렇게 조용하고 완벽하게 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경찰은 수잔 가족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뜻밖에도 경찰은 사건 발생 전에 수잔과 금융거래로 연결된 다니엘과 크리스티안이라는 낯선 두 인물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다니엘과 크리스티안을 경찰서로 소환해 신문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다니엘은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반복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과 달리 크리스티안은 당황하며 모든 것을 자백했고 결국 다니엘도 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야기는 사건이 발생하기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8월, 수잔의 가족은 안드레아스가 비행기에 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비라푸에라 공원에서 열린 모형 비행기 전시회를 방문했습니다. 전시회에서 안드레아스는 당시 18세였던 다니엘이 만든 작품에 매료되었습니다. 다니엘의 뛰어난 재능에 깊은 인상을 받은 수잔과 안드레아스의 아버지 만프레드는 그를 아들의 멘토로 초대해 모형 비행기를 함께 제작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만프레드는 모형 비행기 제작에 능숙하고 지식이 많은 것처럼 보였던 다니엘이 사실 브라질의 악명 높은 갱단의 일원이란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15세의 수잔과 다니엘 사이에 금지된 로맨스를 싹트게 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연애 경험이 없었던 어린 소녀 수잔에게 다니엘은 매우 친절하고 존경스러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게다가 다니엘의 비행기에 대한 열정과 지식, 그리고
그의 자신감 있고 오만한 태도는 수잔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반대로 다니엘은 지적이고 부유한 배경을 가진 수잔에게 끌렸습니다. 이 극명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상호 매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수잔과 다니엘은 부모가 자신들의 관계를 반대할 것을 두려워해 그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수잔의 걱정과는 달리 그녀의 부모가 두 사람의 관계를 우연히 알게 되었을 때의 반응은 모든 기대를 초월했습니다. 그들은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다니엘을 더 잘 대했습니다. 이는 다니엘이 법대에 입학할 것이라는 그의 주장을 믿었기 때문이었는데 이는 완전히 거짓말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잔은 다니엘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관대함은 다니엘의 형 크리스티안에게도 이어져 그 역시 그녀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잔의 부모는 그녀의 지출 계좌에서 이상한 변화가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의심하기 시작하며 다니엘에 대한 철저한 배경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의 거짓말의 실체를 밝혀냈습니다. 이 시점에서 수잔의 부모는 더 이상 그녀의 연애를 허락하지 않았고 다니엘과 헤어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부모를 속이기 위해 이별한 척했지만 비밀리에 만남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상황은 수잔이 다니엘의 갱단에 합류하면서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갱단에서 수잔은 여러 남성과 동시에 성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녀의 행위가 담긴 영상이 유출되어 성인 사이트를 통해 빠르게 퍼졌습니다. 우연히 다니엘은 수잔이 대학 졸업 후 상속받을 재산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녀는 겨우 19세였고 이 돈을 받으려면 거의 2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돈이 더 빨리 수잔의 손에 들어오게 하고 나아가 자신의 손에도 들어오게 하기 위해 끔찍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2002년 10월 30일 새벽 12시 30분 수잔의 부모가 잠든 사이 그녀는 동생 안드레아스를 헬로윈 파티에 데려가기 위해 집 밖으로 유인했습니다. 곧이어 수잔은 혼자 나가 다니엘과 크리스티안을 만나 그들이 보안 시스템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후 수잔은 집으로 돌아와 경보 시스템을 껐고 소파에 침착하게 앉아 다니엘과 크리스티안이 집으로 들어와 부모를 살해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끔찍한 진실은 수잔이 직접 낯선 사람들을 집 안으로 들여 자신의 가족을 죽이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나중에 충격을 받은 척하며 방에서 부모가 죽어 있는 것을 방금 발견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사건의 진상이 점차 드러났지만 진짜 배우가 누구인지는 여전히 미공속이었습니다. 경찰은 크리스티안에 대한 신문을 강화했지만 그는 모든 것이 수잔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수사의 초반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였던 수잔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수잔은 기자들과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니엘이 자신에게 약물을 주입해 사건 당일 밤의 기억이 모두 사라졌으며 깨어났을 때 이미 부모가 죽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인권단체들은 갑작스럽게 고아가 된 이 젊은 여성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과 크리스티안이 과거 마약과 연관된 범죄 기록이 있다는 점과 사건 직전 마약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모든 유리한 증거가 수잔에게 기울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수사 도중 결정적인 전환점이 발생했습니다. 한때 그녀 부모의 개인 변호사였던 수잔의 변호사가 자신과 수잔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음성 파일을 예기치 않게 공개한 것입니다. 즉시 수잔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약화되었고 인권단체들도 그녀를 방어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녹음된 파일에서 수잔은 변호사에게 다니엘을 어떻게 누명을 씌우고 카메라 앞에서 대중의 동정을 유도할 수 있는지 묻는 모습이 들렸습니다. 그녀는 체포되고 싶지 않다고 여러 차례 말하며 다니엘과 나눈 대화를 기억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침내 2006년 7월 7일 수잔의 부모가 살해된 지 4년 만에 수많은 재판 끝에 수잔은 살인 혐의로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다니엘과 크리스티안도 공범으로 인정되어 각각 4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잔, 다니엘, 크리스티안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이는 브라질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량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판결은 수잔이 부모 살인 사건의 공범임을 인정했지만 진정한 배우가 누구인지는 여전히 미궁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결과 감옥에서도 이 세 사람은 서로를 비난하고 원망하며 갈등을 이어갔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수잔이 2042년에 감옥에서 출소하면 그녀 부모의 재산이 법적으로 여전히 그녀에게 속할 수 있습니다. 59세가 된 수잔은 다시 억만장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탐욕 때문에 자신의 부모를 살해하는데 가담한 딸의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녀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나눠보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끔찍. 엄마와 두 아이가 옷장 속에서 미스터리하게 죽다. 한 여자가 공중에 떠 있으며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생기 없는 눈은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소름 끼치는 침묵 속에서 살짝 열린 옷장이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내부의 광경은 목격자의 심장을 멎게 만들 뻔했습니다. 두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장면을 더욱 기이하게 만든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세부 사항들이었습니다. 외부에서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출입문은 평범한 금속문으로 전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보안창도 완전히 멀쩡했습니다. 현관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집 열쇠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정말 어리석었던 걸까? 그렇다면 두 아이도 잔인하게 살해된 이유는 무엇일까? 아니면 모두를 속이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완전 범죄인 걸까? 누가 이렇게 잔인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도망칠 수 있었을까?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게 이 끔찍한 사건의 전개를 지금 바로 프로그램을 통해 따라가 보겠습니다.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이 이야기는 대한민국 서울 남동부에 위치한 한강 남쪽 둔덕, 강남 비즈니스 지구와 양배 쇼핑 지역 근처의 주동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7층에 위치한 주거 건물에는 네 식구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김봉재 34세는 증권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아내 박진애 31세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이 부부는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고 졸업 후 곧바로 결혼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3살 난 아들과 10개월 된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매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2003년 어느 날 끔찍한 사건이 이 가정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2003년 12월 29일 월요일, 평소처럼 김봉재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아내는 일반적으로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열쇠를 가져가지 않고 나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그는 초인종을 눌렀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의 아내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시 노크하며 그녀의 이름을 여러 번 불렀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김봉재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보통 두 아이와 함께 집에서 그를 기다렸다가 저녁을 먹곤 했습니다. 그녀는 미리 알리지 않고 외출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한 끝에 봉재는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 이정효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가 이정효의 집에 갔는지 물었습니다. 이정효 31세는 박진애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봉재 가족의 집 근처로 이사 왔습니다. 그 결과 두 가족은 매주 자주 왕래하며 매우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화에서 이정효는 박진애가 그곳에 없으며 그녀가 어디에 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봉재의 전화를 받은 이정효는 걱정되어 즉시 달려갔습니다. 그녀 역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여전히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 후 그녀와 봉재는 복도의 작은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창문의 틈으로 보니 박진애는 침실에 없었지만 그녀의 가방은 창문 옆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정효는 박진애가 집 열쇠를 가방에 넣어두는 것이 그녀의 일상적인 습관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김봉재는 건물 관리자에게 보안 창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 다음 창문을 통해 가방을 꺼냈습니다. 둘은 가방 안에서 열쇠를 찾아 문을 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섬뜩한 침묵을 마주했고 이어본 광경은 그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침실 문에 박진애가 목을 메고 있었습니다. 주황색 빨랫줄이 그녀의 목을 감싸고 있었으며 줄 끝은 문에 묶여 있었습니다. 박진애는 생명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광경을 본 김봉재는 두려움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정효는 충격으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약간의 평정을 찾은 그들은 두 아이를 찾아 집안을 급히 뒤졌습니다. 침실의 옷장에서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소년의 입은 천으로 틀어막혀 있었고 소녀의 목은 천조각으로 감겨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모두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봉재는 이 광경에 실신했습니다. 사건 현장인 건물 7층에 경찰관들이 대거 출동했습니다. 아파트 전체는 봉쇄되었고 아무도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공식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집 구조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현관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면 싱크대가 왼쪽에, 침실이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더 안쪽에는 거실, 부엌, 욕실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2003년 당시 한국의 DNA 기술은 아직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용의자의 유용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금속문 하나만 있었습니다. 모든 창문은 닫혀 있었고 발코니의 안전 울타리도 손상된 흔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발코니를 통해 방에 침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재료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집안의 귀중품은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도 집안에 들어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이것은 살인이 아닐 수도 있으며 오히려 박진애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면 본능적으로 자신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부 흔적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달랐습니다. 박진애의 손톱은 완전히 깨끗했습니다. 초기 법의학 결론은 두 아이가 질식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초기 조사에서 박진애가 두 아이를 먼저 죽이고 그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해 경찰은 건물 7층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조사하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 박진애를 본 사람이 있는지 또는 이상한 행동을 알아챘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같은 층에 살던 한 이웃은 박진애가 장을 보러 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외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웃을 만날 때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10시 이 이웃은 박진애가 두 아이와 함께 장을 본 뒤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이웃은 외출하려던 참이었고 둘은 서로 활기차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따라서 그녀에게서 이상한 점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옆집에 사는 또 다른 이웃은 박진애가 친절한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노부인은 발 통증으로 인해 자주 외출하지 못했고 집에 함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박진애가 장을 보러 나갈 때마다 그녀를 위해 조금 더 사오곤 했습니다. 이 노부인은 박진애를 딸처럼 여겼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막연히 텔레비전 프로그램 소리가 다소 크게 들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박진애가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자주 TV를 보았기 때문에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사망 소식을 들은 노부인은 매우 슬퍼했습니다. 같은 층 주민들을 신문한 후에도 경찰은 여전히 어떤 단서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이틀 후 법의학 전문가들이 철저히 조사한 결과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소년은 질식사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년의 머리와 가슴에는 뚜렷한 상처가 있었으며 이는 강한 충격으로 인해 사망했음을 나타냈습니다. 소년이 질식사했다는 초기 추정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부상은 어머니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가설을 믿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분명히 살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문과 창문은 여전히 온전했으며 누군가 들어오거나 나간 흔적이 없었습니다. 아파트는 밀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범인은 어떻게 현장에서 모든 흔적을 지울 수 있었을까요? 피해자들이 어떻게 저항이나 몸부림도 하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수사팀에 큰 압박을 주었습니다. 경찰은 초점을 남편 김봉재로 돌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명랑하고 낙관적이며 친절하고 나쁜 습관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했으며
정신 상태도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잔혹한 방법으로 삶을 끝낼 이유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절대 자신의 아이들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김봉재는 또한 자신과 아내가 대학 동창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결혼 후 아들을 낳았고 올해 2월에는 사랑스러운 딸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더 잘 돌보기 위해 아내는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건 당일 김봉재는 평소와 같이 출근했으며 아내에 대해 특별히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그의 직장을 방문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그날 김봉재가 하루 종일 직장에 있었으며 이 시간 동안 한 번도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한 친구는 그의 가정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행복했으며 그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친절하고 배려심 깊게 대했으며 가끔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사 후 경찰은 김봉재가 완전히 신뢰할 수 있으며 알리바이가 확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용의자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경찰은 건물 엘리베이터의 감시 영상을 통해 단서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사건 당일 한 30대 여성이 건물에 들어와 7층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영상 속 인물을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피해자의 절친 이정효였습니다. 현장에서 이정효는 피해자의 가족처럼 행동하며 매우 괴로워하며 울음을 멈추지 못해 의심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시 영상에서 단서를 발견한 후 경찰은 이정효를 신문하기 위해 소환했습니다. 이정효는 박진애의 집에서 멀지 않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동창이었지만 당시 관계는 그다지 깊지 않았습니다. 졸업 후 각자의 길을 갔던 그들은 2년 전 동창회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은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점점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정효는 심지어 박진애의 집 근처로 이사했으며 주 3에서 4회 친구의 집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사건 당일 이정효는 오후 1시경 박진애의 집을 방문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방문이 정기적이었기 때문에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짧은 대화를 나눈 후 그녀는 곧 떠났습니다. 그러나 신문중 경찰은 이정효가 두 손을 소매 안에 넣고 있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겨울이었지만 이 행동은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유를 묻자 그녀는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찰이 그녀에게 손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자 망설였지만 결국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손등에는 밧줄 자국과 비슷한 뚜렷한 상처가 있었으며 손바닥은 붉고 부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이정효를 의심했습니다. 그녀가 그날 박진애의 집을 방문한 이유와 손에 생긴 자국의 원인을 캐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질문을 회피하던 이정효는 결국 그것이 화장실 수리를 하다 생긴 우연한 긁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물었을 때 그녀는 망설이며 일관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 후 이정효는 완전히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이상한 미소가 떠오르며 박진애와 두 아이를 죽였다고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도발적인 태도로 그녀는 법적으로 용의자가 범행을 자백했더라도 유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체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정효는 경찰을 계속 도발하며 48시간 내에 그녀의 범죄 증거를 찾지 못하면 자신을 풀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정효의 심리전은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녀의 집을 수색해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녀의 집에서 화장실 수리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아 손을 다친 이유에 대한 그녀의 주장이 거짓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거실에서 경찰은 반으로 잘린 플라스틱 물병을 발견했습니다. 이 겉보기에는 관련 없어 보이는 물건이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범죄 현장에서 경찰은 박진애의 목에 감긴 주황색 빨랫줄을 발견했습니다. 밧줄의 절반은 문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박진애가 무모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 분명 다른 누군가가 그 밧줄을 걸고 도르의 원리를 이용해 그것을 강제로 끌어내렸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문 위쪽은 평평했고 이는 발견된 흔적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강하게 이정효를 가리켰습니다. 손에 난 부상과 다른 증거를 들이밀며 강도 높은 신문을 하자
이정효는 마침내 범죄 전체를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전과가 없는 31세 여성이 사용한 범행 방법은 베테랑 경찰들조차 충격을 받게 했습니다. 그녀는 이 범행을 위해 3에서 6개월 동안 연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매주 3에서 4번 친구 집을 방문하며 아이들과 가족처럼 어울리는 동안 그녀는 서서히 살인을 계획했습니다. 반년 넘게 계속된 조정과 수정 끝에 그녀는 겉보기엔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효는 범행 의도를 포기하지 않았고 한 달 후 두 번째 기회를 찾았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사건 당일 박진애는 남편이 늦게 퇴근한다고 이정효에게 문자하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정효는 당연히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이정효는 박진애가 저녁 준비를 하는 순간을 이용해 큰아들을 침실로 데려갔습니다. 이 씨는 그러고 나서 안방문을 닫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천을 사용해 박 씨의 큰아들을 처리했다. 아들이 살해되는 동안 박진애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숨이 멈추자 정효는 그의 시신을 작은 방 옷장에 숨겼습니다. 다음은 그녀의 친구 박진애 차례였습니다. 정효는 박진애를 작은 방 문 앞으로 유인한 뒤 고무 드레스를 그녀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정효는 큰아들이 작은 방에 숨어 있다고 말하며 이전에 하던 것처럼 숨바꼭질 놀이를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박진애에게 술래가 되어 보라고 부추기며 눈을 가리고 미리 준비한 밧줄로 걸어가게 했습니다. 경찰은 매듭이 등산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전문적인 방식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진애는 죽기 전에도 10개월 된 딸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꽉 안으려 했고 이는 그녀가 잔혹한 행위에 저항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두 번째 살인도 순식간에 끝났다. 빨랫줄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이정효는 플라스틱 병 조각을 문틀의 기역자 형태로 고정했습니다. 박진의 손에서 발견된 라벨은 이 플라스틱 병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박 씨가 숨을 멈추자 이 씨는 울고 있는 아이의 머리를 비닐봉지로 덮은 후 행동을 취했다. 아이가 잠시 숨을 멈췄다가 다시 숨을 쉬려 하자 정효는 아이의 가슴을 무자비하게 밟아 잔혹하게 생명을 끊었습니다. 박진애는 집 열쇠를 창문 옆에 매달아둔 가방에 넣어두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를 알고 있던 정효는 살인을 저지른 후 침착하게 현관문을 열쇠로 잠그고 복도 창문 밖으로 박진애의 가방을 던졌습니다. 이 밀실 살인 사건은 이렇게 완벽히 실행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남편이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문이 잠겨 있어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내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정효에게 전화해 아내와 함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정효는 걱정된 척하며 무언가 이상하다고 말하며 즉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친구와 아이들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이정효의 동기는 충격적이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정효는 항상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고교 동창이 자신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친구 집을 방문할 때마다 자신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친구는 항상 친절하고 잘 대해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효는 그것이 모두 가식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친구가 자신을 은근히 무시하고 뒤에서 깔본다고 생각했습니다. 질투심은 정효의 마음속에서 점점 커졌고 끊임없이 왜 그녀는 행복한데 나는 그렇지 않은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게다가 친구의 남편 가족도 그녀를 화나게 했습니다. 그들은 정효가 집에 너무 자주 방문해 불편하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미묘한 불만 표현은 정효의 모욕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정효는 삶이 불공평하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은 불행과 치욕을 견디는 동안 친구는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녀를 친구를 영원히 사라지게 해야겠다는 잔혹한 결심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정효의 동기는 단순히 질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또 다른 요인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박진애의 남편 김봉재와의 불륜 관계였습니다. 처음에 김봉재는 관계를 부인했지만 문자 메시지와 만남의 세부 타임라인이 밝혀지며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정효는 김봉재에게 집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한 번 그에게 당신 같은 좋은 사람이 왜 그렇게 빨리 결혼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문자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정효의 변호사는 그녀가 심각한 우울증과 망상에 시달렸으며 이는
그녀의 통제 불능 상태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녀가 범행의 과정과 동기를 자발적으로 자백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정효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묘사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젊은 나이에 외도를 하다 죽었고 그녀와 어머니는 어려운 환경에서 소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30세가 되었을 때 여전히 결혼하지 못하고 싸구려 월세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누적된 압박감은 질투, 열등감, 분노의 폭발로 이어져 이 잔혹한 범행을 낳았습니다. 법원은 이정효의 행동이 극도로 잔인하고 용서할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정신질환과 재활 가능성을 고려해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극악무도한 범죄를 고려했을 때 정효가 관대한 처벌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재판에서 김봉재는 극도의 고통에 빠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아내에 대한 죄책감과 자신의 불륜이 이 비극을 간접적으로 초래했다고 후회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서 가해자의 동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을 남겨 의견을 나눠주세요. 떠나기 전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팔로우하며 가장 충격적인 사건들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아보세요.